동성애적 성향이 발현하는 많은 경우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동성애자 친구가 2000년도에 있었어요. 태국에였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되게 좋았어요. 그 태국 여행 갔는데 얘가 따라 붙었어. 그리고 얘가 한국에 그 한 달에 2번씩 와. 2번씩 오는데 얘가 올 때마다 I love you, I miss you 막 이러는 거야. 이메일에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했어요. 또 크리스찬이니까 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되게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그 태국 갔을 때 게이쇼를 봤어요. 게이쇼를 봤는데 그 해에 미스 게이 그 해에 게이로 선발된 트랜스젠더인가 하여튼 그 선발된 그 애가 얘기하는 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아버지는 네덜란드계였어요. 네덜란드계였는데 태국 왔다가 엄마 만나고 3년 놀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재한 상황에서 엄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성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남성을 또 증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게 여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레즈비언적 성향이 이렇게 발현하게 되는 게 아버지의 학대, 폭력이나 뭐 이런 그 학대 때문에 남성에 대한 그 증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 여성 간의 어떤 이렇게 정신적인 교류나 유대가 강화되다가 이게 육체적 관계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레즈비언 되는 경우들 이게 많아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의 발현에 상당히 큰 부분을 이게 차지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동성애적 성향이 발현하는 거는 사실 일정한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쪽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게 됐던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된 게 1970년대, 80년대 그 더 올라가면 1950년대 킨제이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70년대 그 해머의 XQ28 유전자 이런 것들 통해서 I'm born this way.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다. 선천적인 거다라는 관념 때문에 그럼 선천적인 거면 당연히 인권으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신학적으로도 받아줘야지라고 하면서 생긴 게 퀴어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 분명히 두 번째로 70년대 80년대 동성애 선천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자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문제가 많은 바이아스가 너무나 심한 연구 결과였다는 게 나중에 다 증명이 되고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천적이란 것으로 보고 레즈비언, 게이, 니네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한국에선 가야 됩니다. 미국은 넘어가가지고 잠깐 그 중간에 버퍼존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또 그 친구들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적인 문제로 가다 보면 이게 충돌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이게 싸움의 목적이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사실 이렇게 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싸움의 목적을 늘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